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10주차 비디오 2 비디오 1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합니다. 두 번째,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조건은 탈무드적 인간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양면성, 유연한 삶의 중시, 기회를 포착하는 직감입니다. 유대인은 암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기회를 포착하는 직감을 더 중히 여깁니다. 첫째, 그들의 현재는 과거의 이면이며 미래는 또한 현재의 이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동전처럼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면적인 것만을 보지 말고 양면성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으며 여자가 있으면 남자도 있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데 우리는 성공만 추구하지 실패는 생각해서 지우고 살려고 합니다. 양면성을 보고 균형을 잡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둘째, 유연한 삶을 중시합니다. 즉, 권위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모든 인식과 지각을 획일적이 아닌 유연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하도록 가르칩니다. 셋째, 유대인은 기회를 포착하는 직감을 잘 기르도록 유대인은 가르쳐집니다. 수천 년의 조상의 지혜가 축적된 탈무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유대인은 탈무드적 인간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탈무드적 인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인간형을 말합니다. 첫째, 배워라. 둘째, 질문하라. 셋째, 권위를 무시하라. 이 말은 무조건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권위에 눌려서 자기 의사 발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 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자기를 세계 중심에 두어라. 다섯째, 폭넓은 지식을 가져라.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일곱째, 현실적이어야 한다. 여덟째, 낙관적으로 살아라. 아홉 번째, 풍부한 유머를 가져라. 열 번째, 대립을 두려워하지 말라. 11번째, 창조적인 휴식을 가져라. 12번째, 가정을 소중히 하라. 탈무드형 인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64쪽에서 1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왕국의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누구든지 딸의 병을 고쳐주면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왕궁으로부터 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는 각각 신통한 재주를 부리는 물건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요술 만원경을 가지고 세상의 어느 곳이든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요술 담요를 가지고 있었고 어디든지 담요를 타고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요술 사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만원경으로 세상을 둘러보다가 왕의 포고문을 보게 되었고 이는 형제들에게 말해서 같이 공주를 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째 요술 담요를 타고 왕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왕궁에 도착해서 첫째는 자기가 가진 사과를 공주에게 먹도록 해서 병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사과를 먹은 공주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서로 자기가 공주병을 고치는 공을 세웠으므로 사이가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세 사람 중 사이가 될 사람을 골라야 했습니다. 누가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왕은 사과를 준 셋째를 사이로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공주병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만원경과 담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으므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의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은 유대인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자기 것을 완전히 다 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이것을 보면 완전한 도움을 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변형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으로 네 번째 주제는 배려입니다. 배려란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배려에 대한 에피소드와 그 반대인 파괴적 리더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부의 성은 무엇인가요? 박씨라고 합니다.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지요. 흥부 리더십을 살펴볼까요? 흥부는 농사를 짓고 벼를 수확해서 논에서 널어 말리다가 다 마르면 묶어서 한동안 세워놓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둠이 몰려올 때 흥부는 몰래 논으로 나가서 자신의 벼들은 몰래 놀부 형님의 논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흥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놀부 형님이 제사도 모시고 하니 손님도 많고 돈을 더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그 효도의 은공을 생각해서 몰래 자기가 추수한 수확을 형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배려입니다. 흥부는 자기 위주 생각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행동 하나를 보면 거기에는 배려뿐만 아니라 감성, 사랑, 존중, 아낌, 섬김, 음덕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성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존중의 리더십, 아낌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음덕의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흥부는 처마 밑에 제비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자 제비 다리를 치료하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제비와 흥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흥부는 처마 밑에 사는 제비를 식구처럼 생각해서 측은히 여기고 정성을 쏟아 보살펴줍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어려운 처지의 동물도 측은히 생각하는 그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마음씨가 너무 곱습니다. 다음에 제비는 박실 하나 물어다 흥부의 토담에 심었고 박이 주렁주렁 자라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박을 따서 자르니 그 속에는 보물이 들어있진 않았죠. 흥부는 식구가 워낙 많아 쌀이 떨어져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식이라도 있으면 박속을 긁어 양을 늘려 밥 대신 먹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낙지 몇 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박속과 같이 끓여 먹었는데 맛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박속의 낙지라는 식당을 빚을 내서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흥부는 빚도 갚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부르게 먹지 말고 조금 모자라게 먹어야 합니다. 지금도 배를 굶고 사는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적게 먹는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정신을 배려라고 합니다. 적게 먹으면 성인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기도 합니다.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줍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자비이자 사랑이자 헌신입니다. 자비를 베푼 흥부에게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부자로 만듭니다. 그럼 다음은 놀부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형인데 전답도 동생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고려등 같은 기아집도 있고 식구도 적어서 풍족하게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놀부는 마음이 완악해서 가난한 동생을 도와주기는커녕 동생이 쌀이나 돈을 빌리러 오면 종아리를 때려 혼을 내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논에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랑 사이로 한 톨의 나락이나 콩도 다 주워가서 설세들이 놀부 논밭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놀부는 도전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큰 공장을 가진 놀부는 가난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떡집이나 기름집도 운영해서 놀부가 사는 고을에 돈을 싹쓸이 가는 바람에 그 동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까지 싹쓸이 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놀부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함을 느꼈고 더 벌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의 리더십입니다. 어느 날 놀부는 한동안 보이지 않던 흥부가 저작거리에서 박속의 낙지라는 레스토랑을 열어 큰 돈을 번 것을 목격하고 흥부에게 식당을 연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리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고 보고 얻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부는 부르짖게 집으로 와서 처마 밑에 제비를 한 마리 꺼내고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싸 치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비는 박씨 하나를 놀부에게 물어다 주었고 놀부는 박이 다 익기를 기다려 박을 수확했습니다. 수확한 박을 타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놀부가 박 하나를 타서 반으로 쪼개자 수박망이를 든 도깨비가 나타나 호령했습니다. 네 이놈,
서민 등쳐서 번 돈 10만 전을 여기서 속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새벽망에 맞아 죽으리라. 아, 예, 예. 놀부는 두려움에 떨며 10만 냥을 도깨비 앞에 속량했습니다. 다시 도깨비는 홀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잘 살고 있는 강남의 제비다리를 무단으로 부러뜨린 죄를 알겠냐? 내일 맞아 죽을 것이냐? 아니면 10만 냥을 속량하고 풀려날 것이냐? 예, 예. 10만 냥을 내고 속량하겠습니다. 그날 놀부는 그동안 지은 죄를 전부 도깨비에게 고하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100만 냥을 모두 도깨비 앞에 속량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놀부가 가진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탐욕의 리더십,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 리더십, 약자를 갈취하는 잔인한 리더십, 욕망의 리더십, 그리고 결국 복을 버리고 벌을 구하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려 일찍 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봅시다. 한국의 5% 상위 계층이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무차별 기업을 확장해서 돈을 벌어갑니다. 그것을 모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몽땅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자는 임금이 너무 세고 비쌉니다. 베트남에서 월급 20만 원이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자본가도 노조도 서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억대 연봉이 넘는 노조는 기축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려고 하면 다 망합니다. 특히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으로 일찍 갑니다. 밥 달라고 요청한 흥부뺨을 때리고 성한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서민경제를 위험한 재벌 같은 농부는 천벌을 받아 전 재산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십을 가진 자가 되고 싶은가요?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구현하고 싶은가요? 다음은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으로 혁신 DNA 구축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혁신 DNA 구축이란 혁신을 유발하는 원판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 복귀와 구상 그리고 실험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의 확보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보면 해설가들이 선수들의 바둑 내용을 처음부터 재현해 나가는데 이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리더가 수행한 행동을 복귀하면서 실험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혁신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그 혁신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학습할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겠죠. 둘째, 혁신이 요구하는 사고의 다양성 극대화입니다. 혁신을 요구하면서 모든 규칙과 일상을 과거와 같이 내버려둔다면 혁신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획기적 아이디어의 양육장이 되도록 연결망과 의사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을 도입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창의성이 소통되고 확산되는 연결망을 무시한다면 혁신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재는 나오지 않지만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으로 눈치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의 눈치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wit, sense, perspective taking, taking의 힌트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대체되는 sense, wit에서 보듯이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의 감각, 판단력, 이해력, 재치 등을 가리키는데 크게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눈 단어입니다. 첫째, 일의 정황이나 남의 마음 따위를 상황으로부터 미루어 알아내는 힘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 눈치가 있다 또는 눈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둘째, 생각하는 바가 드러나는 어떤 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눈치를 주거나 눈치를 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사회성 중 일부를 묶어서 부르는 말로 주변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눈치는 주로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과 뒤이은 적절한 행동으로 구성됩니다. 그 첫 번째로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치는 주로 타인의 표정, 말투, 행동을 파악하는 것인데 보통 눈치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판단부터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람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지 못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으로 시야가 좁아서 주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과거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눈치가 빠른 사람의 경우 이러한 경험적인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단계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타인의 감정이나 하는 말의 속뜻을 읽거나 주변 분위기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판단 능력은 경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흔히 사회 초년생이나 군대에 입대한 신병이 처음에는 눈치가 없다가 경력이 쌓이면 눈치가 생기는 경우, 초기에 수집된 경험이 부족해서 판단에 애를 먹다가 경력이 쌓이면서 정보가 수집되어 더 개선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에 대한 평소의 표정, 말투, 행동 양식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정보와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으며, 나쁘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즉, 인지되는 수많은 인상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눈치에서 적절한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황 판단이 끝난 후에는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눈치의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만약 상황 판단을 잘 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 눈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적절한가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회조직 내의 불문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경우, 불문율을 모르는 경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경우, 불문율을 모르는 경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상황 판단 단계에서부터 무엇이 적절한지조차 판단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눈치가 빠른 경우, 불문율을 모르더라도 그때까지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빠른 상황 판단부터 적절한 행동까지 잘 이루어지는 경우 주변 인로부터 아부를 잘한다, 배려심이 깊다는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빠른 상황 판단과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거나 단순한 귀찮음이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눈치를 분석해보면 상황 판단, 적절한 행동 단계로 나뉜다 것을 알 수 있죠. 상황 판단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남에게 무관심한 경우, 또는 여성적인 자질이 부족한 경우 눈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할 때 자신과 관련된 것만 처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 같은 정보는 아예 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상황 판단 근거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바로 옆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어떤 언행을 할 때 타인이 보내는 비언어적인 정보는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언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오직 자신이 할 언행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이며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적절한 행동 단계에서는 가치관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수록 눈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즉, 정보 처리까지는 정확히 이해를 접하려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가치관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가치관에 대한 정규 분석을 했을 때 양극단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이들은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흔히 좋은 말로 4차원 내지 3.5차원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이처럼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은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심하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하고 어이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타인과 다르다는 것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심해지면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눈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왕따인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으로 앞서 우리가 학습한 메타인지, 예, 탈무드적 인간, 혁신 DNA 구축, 눈치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헌신, 용기, 절제, 인내 등이 그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이외에 학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전제 조건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과제로 반장 이내의 설명을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수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은행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프랑스어로 브리콜리어란 단어가 뜻하는 것은 1번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방법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 2번 문제가 생기면 포기해버리는 사람. 3번 어려움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 4번 문제를 극복하여 기회로 만드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브리콜리어란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문제은행 2번 다음 중 리더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촉진자, 2번 코치, 3번 상담가, 4번 체벌자. 자, 1번 촉진자는 패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멤버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촉진자 맞죠? 2번 코치도 역시 일종의 리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멤버가 잘 하도록 코칭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3번 상담가는 이제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해가지고 멤버가 가진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4번 체벌자는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체벌자. 3번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핵심과 거리가 먼 것은 1. 상대에게 예의를 잘 갖춘다. 2. 상대 약점을 잘 활용한다. 3.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진다. 4.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다. 여기서 상대 약점을 잘 활용하는 것은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은행 4번 극기 복리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1번 공자가 한 말이다. 맞죠? 2번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자기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맞는 말이죠. 3번 개인적인 이익을 쫓는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질서의 예를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예의 근본은 인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인의 근본은 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5번 기소불력 물시의인이 뜻하는 말은 1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뜻.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이죠. 2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도 하게 하라는 뜻. 아니죠. 3번 욕심을 내지 않으면 사람이 따른다는 뜻. 이것도 아니죠. 4번 물욕은 범인의 일이요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 이 말도 상관이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차 시 수업을 정리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변화와 혁신의 전제를 배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으로 메타인지 탈무드 혁신 DNA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